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13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또 내일부터는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는 오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네, 관련 내용을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적 확진자 수 7,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 증가 폭은 좀 줄었더라고요. 한 300명 선대까지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때가 2월 29일 날에 이제 909명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600명, 500명 이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400명대 진입했다가 다시 네. 500명대로 늘어났다가 네, 400명대로 회귀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300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향후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봐야 이 300명대에서 추가적으로 200명대로 줄어들는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한번 300명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검사할 검체 수가 적어지고 있다. 네. 이런 점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후에 이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진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향후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면 확실히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천지 교인분들에 대한 검사가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게 아마 좀 확진자 증가폭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사 받고 있는 의심 환자 수가 지금 2만 명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일주일을 지켜봐야 되냐면은 지금 산발적이긴 하지만은 집단 감염 사례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집단 감염 사례가 어떻게 되나 하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그나마 또 다행스러운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나마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단 감염이 소규모이지만은 나타나는 것들이 여전히 이제 신천지와 좀 관련이 있고 네.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미 초기에는 신천지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후에는 신천지에서 일반 국민에게 또 일반 국민에게서 2, 3차 감염으로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번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한 일주일 정도를 보면 네.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300명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면 정말로 어떤 방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네.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상황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망자 수가 50명이 됐는데 중증 환자가 지금 현재도 60명 그리고 특히 36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불행히도 뭐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분들이 여전히 예.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우리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약 0.7% 네.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그런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실제로 뭐 선진국이나 아니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망률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사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국민 불안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사망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굉장히 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치사율과 관련해서 메르스 때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메르스 때보다 좀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망자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수치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때는 확진 환자가 18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리가 뭐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는 186명이었고 사망하신 분은 38분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지금은 뭐 환자 수가 7,000명을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자 수가 많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가진 특징이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0.7%니까 전체 사망 환자 수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은 다른 국가는 지금 뭐 치사율이 한 5% 되는 데도 네. 있고 꽤 의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수준이 높다 이런 나라도 한 3% 되는 국가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우리는 0.7%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환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탈리아라든지 이란의 경우가 지금 사망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겁니까? 이탈리아는 사실 네. 상당히 빨리 중국 국민들에 대한 입국 조치를 시행한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국경 봉쇄를 하기 전에 아마 들어온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일본과 네.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라서 일단 전파가 되면은 사망자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또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라서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네. 확산이 가능한 그런 거점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탈리아에서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국경 없는 유럽을 통해서 상당히 유럽 전체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탈리아는 어제 하루만 약 2,300명 정도의 네. 신규 확진 환자가 나왔고 네. 지금까지 약 5,900명의 환자입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233명에 이르니까 네. 우리보다 환자는 적지 않습니까? 네. 뭐 6,000명밖에 안 되고 우리는 7,000명, 우리는 1,000명이나 더 많은데도 사망자는 거의 우리의 지금 5배 육박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지금 환자가 거의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거의 6,000명 성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145명이나 이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 있는 점일 텐데 이런 가운데 이제 완치자 수도 130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완치자 수가 더 빨리빨리 늘었으면 좋겠는데 완치자 수 증가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완치자 수 증가세는 약간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완치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준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일정 수준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래야 이제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네.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기준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기준에 의하면 벌써 퇴원이 되어야 되는 분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서는 정말 경증 환자들만 분리되어서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대거 퇴소되는 소위 말해서 거기도 이제 퇴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퇴원 환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와 달리 또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다수 나오고 있어서 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점을 이 시점에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지 또 같이 짚어주시죠. 예, 우선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얼마나 이거를 낮출 수 있느냐 아니면 제로에 가깝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단 키트에 있어서 약간 불량품이라고 할까요? 모든 제품에 일정 수준의 불량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을 때 아주 초기에 또는 이후에 굉장히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 이럴 때 검체가 채취되어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이제 음성이었다가 그 이후에 양성으로 바뀐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없지는 않는 이런 네. 경우가 없지는 않는데 가능하면 이런 일을 이제 줄여야 되고 또는 어떤 명백한 그런 상황으로 보건대 이런 정도면 한 번의 검사로서 음성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은 그냥 한 번이나 두 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예를 들면은 명백히 어떤 확진 환자를 만났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명백히 전파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검사 횟수를 한 2차례, 3차례 정도 해서 네. 확실히 음양성을 구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런 건데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행이 되는 내용이니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1인당 2매 식사할 수 있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아마 교수님도 그 내용 유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 방안이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공급이 부족한 문제가 하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수요라고 보는 거예요. 가수요. 그러니까 사실 집에 마스크가 한 장도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뭐 한 장이 있든 두 장이 있든 있을 거예요. 있는데
길게 줄을 선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살 수 있을 때 나도 사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마치 국가의 비축 전략 물자처럼 비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네네.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마스크를 살 수 있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이제 심리 요인 때문에 가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배급제가 이루어져서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수요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은 이 문제가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약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약국, 저 약국을 가야 되고 약국도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팔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약국이 확보하는 물량 자체도 이제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은 당분간 네.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정부가 뭐 여러 각도로 애를 쓰고 있으니까 네. 이제 하나 좀 긍정적인 것은 이제 확진 환자 수가 좀 줄어드니까 네. 줄어들고 어떤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된다고 하면은 네. 우려가 좀 불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행하는 이런 조치들이 병합이 되면 오히려 조금씩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또 어린이와 노인에 한해서는 대리구매를 허용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점들을 혹시나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뭐 빈대 잡자고 소가 찬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스크가 공급돼야 되는 이런 취약계층에까지 또 장벽을 쌓아서 못하게 한다.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뭐 어쩔 수 없이 물은 좀 샌다고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런 점에서 너무 뭐 그런 걸 가지고 일희일비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확진이 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제 좀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또 의료계가 지금 보니까 소아 환자 또 청소년 환자 관련된 관리 지침을 내놨더라고요. 네. 소아의 경우,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꼭 중증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이죠. 사실은. 네. 예, 이제 기본적으로 소아나 어린이는 1차적으로는 감염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증을 보인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증을 보인다고 해서 감염된 이 아이들이 전파력이 없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 확진 환자가 되면은 격리하고 이제 치료에 돌입해야 돼요. 다만 이제 치료에 돌입할 때 이럴 경우에는 중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지침을 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기본 기저질환으로서 어떤 질환이 있어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면역 기능이 굉장히 저하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혹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아이가 중증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매우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사전적인 그런 지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가 경증을 앓고 아이가 잘 치료된다. 이것은 뭐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구와 부산에서 4명의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까지 좀 감염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수직 해주시죠. 감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임신부는 보통의 분들보다 면역력이 높습니다. 낮은 네.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뭐라 그러냐 진화학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네. 적응이 되어 있는 거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신부가 감염이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가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임신부에게 약을 쓰게 될 경우에는 태아의 기형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태아가 사산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에는 임신부에게 적당한 치료를 공급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임신부는 그런 점에서 고위험군으로 취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임신부가 일단 감염이 확인이 되잖아요. 네. 감염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어떻게 되냐. 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제 논문 결과에 의하면은 9리에를 조사를 해보니까 엄마는 확진이 되었는데 아이는 음성인 경우가 전부 9케이스에서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태반은 매우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아이로 가는 감염을 막는 그런 강력한 면역 억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태반이. 그래서
몇 종류의 바이러스는 수직 감염이 돼요. 엄마가 감염이 돼 있으면 아이에게로 바로 가는 바이러스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이 바이러스도 수직 감염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예들을 보니까 이 바이러스는 수직 감염을 안 시키는 것 같다. 이게 네. 지금 중론입니다. 저도 네. 수직 감염을 안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한 10달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엄마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이에게. 이제 또 초유가 아이의 여러 가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유 수유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이에게 밀접 접촉을 해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엄마의 그 젖에 예.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보다는 이제 젖병 우유, 분유를 가지고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이것을 네. 현재 권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아의 감염도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면 산모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산모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알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고위험군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예. 이제 쓸 수 있는 약이나 여러 가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이제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임신부가 확진자로 확인이 되면 첫째는 이제 관찰을 하면서 임신부가 보이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존 다른 비임신부와 전혀 이제 치료는 다르지는 않은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열이 난다 그러면 이제 해열제를 쓰게 되는데 임신부인 경우에는 해열제가 종류가 많지만은 태아에게 영향을 안 주는 그런 해열제를 써야 되겠죠. 네. 또는 항생제를 쓰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쓰는 약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기본적으로 다른 확진 환자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신부기 때문에 태아를 고려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새롭게 들어왔던 내용이고 지금 좀 저희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구 한마음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된 상황인데 일부는 확진 판정 받았고 일부는 음성 판정 받았고 또 일부는 지금 검사 중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아파트의 특성으로 미루보고 분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만일에 이 아파트가 1인의 한 가구에 여러분들이 사신다. 통상의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한 가구에 4명이 산다. 이럴 네. 경우에는 그 중에 1명이 확진자다. 그러면은 이제 네. 이 확진자를 뭐 빼서 다른 데로 이송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가격리 조치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아파트의 특징은 거의 1인 1가구 형태잖아요. 네. 1인 1가구 형태니까 우리가 아산 진천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지금 통째 격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 아파트를 완전히 봉쇄 조치를 하고 코호르트 격리라고 하는 봉쇄 조치를 하고 내부에는 다행히 1인 1실처럼 되어 있으니까 1인 1실처럼 되어 있으니까 확진 환자라고 해도 1인 1실에 그대로 계세요. 네.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다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빠질 염려가 없는 경증 환자들이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부에서 자기네들이 만나서 추가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 네. 그리고 각자가 격리되어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면은 충분해 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바깥쪽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혹시라도 중증에 빠져서 이송이 필요한 이런 분들만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이 기본적으로 이제 병상이 부족해서 네. 모든 환자를 다 병원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의 한마음 아파트의 코호르트 격리는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뭐 언제까지 시행되고 어떻게 좀 마무리해야 될지 그 부분은 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일단 거기서 초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코호르트 격리를 하는 날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4일, 네. 그러니까 이제 15일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코호르트 격리를 하던 때부터 이제 15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혹시 그 안에 확진자로부터 추가 감염이나 추가 접촉이 있어서 지금 잠복기를 기다리는데 아직 확진이 안 된 분도 계실 수 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15일을 격리 조치한다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5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하고
유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검사를 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 15일을 경과하면 확실히 증상이 없으면 뭐 격리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이 한마음 아파트 사례를 비롯해서 지금 5천 명이 지금 확진자가 넘는 만큼 방역에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좀 방역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지금 현실에서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이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산발적인 집단 감염, 네. 죄송합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집단 감염이라고 하면 이제 첫째 요양원 또 요양병원 네. 또 이제 병원 또는 좀 특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정시설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장애인 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한 번 확산이 되면은 빠른 확산이 일어날 수 있고 환자도 많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만나서 감염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전파의 한 원점이 집단 시설을 접촉해가지고 집단에 감염시키는 것을 지금 가장 우려해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일단 환자가 많고 환자가 네. 많기 때문에 어떤 감염된 환자가 집단적인 어떤 시설을 접촉하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순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점에 가장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시에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이런 강한 대책도 나와야지 좀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강압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네. 좀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배경이 뭐냐면 원래 당국에서는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에 정상이 발현이 안 되면 격리 해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네. 당국 입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구시장께서는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약간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대구시장의 입장이 나왔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가 격리되어 계신 분들은 확진자는 아니에요. 왜 이런 입장이 나왔냐면은 지금 자가 격리되어 계신 신천지 분들은 일종의 능동 감시를 받고 있거든요. 전화를 통해서 증상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데 예. 대구시장은 이 모니터링에 답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을 보이는데도 신천지 교인이 나 증상 없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실되고 굉장히 솔직하게 그런 데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신천지 교인들이 그렇게 해주고 협조를 해왔다고 하면 네. 믿을 수 있겠는데 쭉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장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명백히 음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 입장을 확고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검사 받아라. 그런 다음에 격리 해제를 하겠다는 건데 안 받겠다는 분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 그러면은 우리는 안 받는 거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이행하겠다. 예.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정부의 이런 대책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이 대책의 효율성과 그리고 치료약에 대한 기다림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지금 치료약 개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도 보니까 아까 이제 당국에서 뭐 질본이나 그 이외에 이제 관계 당국에서 이제 일종의 R&D죠. 예. 연구 개발 과제 형태로 이제 뭐 공모를 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다 그래요.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한 7년, 뭐 길면은 네. 12년, 15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지금의 이 사태에 쓴다. 이것은 뭐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 좀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쓰고 있는 약을 코로나19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는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긴급하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볼라 치료제인 렘디시비르.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임상 3상 미국에서 하다가 에볼라에는 크게 작용을 잘 안 해서 거의 폐기되다시피 한 약인데 코로나19에서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뭐 거의
다시 회생하다시피 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우리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약을 투여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도 지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의 네. 그런 네. 백신 적용 기술도 현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